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진통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진지한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핵 위협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3%대로 오르면서 한미 양국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됐고 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했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의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불황을 겪던 시기 여행업 단체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3년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경쟁자가 없는 수의 계약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요일 기준으로 11주 사이 가장 적은 3만 1,000여 명으로 점점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개량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한도를 5원에서 10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대해 요금을 더 올려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 속에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벌어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뉴욕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미국 뉴욕입니다. 네, 막판까지 개최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비공개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이 알려지기까지 그 막전 막후가 긴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두 나라 간의 정상의 회담이 이렇게까지 시작할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건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국 취재진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다가 회담이 시작되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 시각으로 새벽 1시 25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한다고 짧게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약식회담을 진행한 겁니다.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진 만큼 회담이 시작되고 나서야 언론에 공지한 건데요. 반면 일본 언론들은 조금 더 빠르게 소식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윤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또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정상회담 현장에 양측 전속 사진기자만 동행을 했고 영상 기자는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한 이후에 2년 9개월 만입니다. 네, 양국 정상이 30분 동안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약식 회담이라는 표현이 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브리핑 자료를 냈습니다. 약식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시각으로는 오늘 낮 12시 23분부터 30분 동안 유엔 총회장 인근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자회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약식 회담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또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이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 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논의됐을지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실 발표에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두 정상이 이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시적 성과를 위해 첫걸음을 뗐다라고 이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는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실험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이어서 북한을 거론했는데 핵 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0차례 가까이 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이어가면서 유엔 결의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대화에 나서면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UN sanctions.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핵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한데 묶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핵 위협을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matter what else is happening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ursue critical arms control measures.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헌장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핵 위협 국가로 지목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 발동을 전격 발표하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고 이는 허풍이 아니다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사실상 군 동원령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령은 러시아군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의 위협에도 점령지 탈환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 주요국 역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동원령 전격 발표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의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리짓 브링크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서 러시아의 가짜 주민투표와 군 동원령은 쇠약함과 실패의 방증이라며 우리는 무기한으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우려되는 잘못된 행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 단행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류재복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당초 1%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결국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인상이 결정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2.25에서 2.5%에서 3에서 3.25%로 오르게 됐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1월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3월에 0.25%포인트, 5월에 0.5%포인트, 그리고 6월부터 석 달 연속으로 0.7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달 연속 인상, 그리고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 역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3% 오르면서 이미 예상됐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서 이제 우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우리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두 나라 금리 수준이 같아졌는데 이번에 다시 격차가 0.75%포인트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외국 투자 자금이 수익률을 찾아서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달러화의 초강세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을 향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가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14% 이상 급등해 지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로화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도 달러화 대비 가치가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당 1유로 선이 무너졌고 엔화는 올해 24%가량 폭락했으며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며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25에서 최고 4.5%까지 가거든요. 특히 엔화의 가치 폭락으로 일본의 명목 GDP는 30년 만에 4조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평균 임금도 연 3만 달러에 거쳐 지난 2011년에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평균 임금은 한국의 2배였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미국이 인플레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리튬과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강력급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뉴욕에서 열립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MSP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10여 개국 장관급이 참석해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MSP는 사실상 중국 중심의 핵심 광물 공급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의체로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한폭을 기존 5원에서 10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한폭이 적어도 1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같은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광역시도를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석 달 만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먼저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인천시와 세종시에 대해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세종은 아시다시피 가격 하락폭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 또 좀 하락세가 좀 장기간 지속돼 있는 점도 좀 감안이 됐고, 인천 같은 경우도 좀 가격 하락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상당히 큰 편이다. 또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전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을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연수, 남동, 서구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빠집니다.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지방권을 보면 부산 해운대,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 36곳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풀립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 과열 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각종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만 가능한데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비규제 지역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묶여 있지만 비규제 지역은 제약이 없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하고 금리 상승 같은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게 이번 결정 배경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서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규제 지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같은 다른 저희 요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가 쌀값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한 해 정성스럽게 키운 벼들이 순식간에 논바닥에 처박힙니다.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은 겁니다. 농민들은 비료와 면세효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도 폭등했다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생산비,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우리면은 이 쌀값도 좀 받쳐줘야 하는데 받쳐주든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 농부들이 사실 열이 나고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논갈이를 합니다.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은 뒤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몰고 차량 행진도 벌였습니다. 최근 쌀값은 20kg 기준 4만 원 선으로 1년 전보다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속적인 쌀 수입에 재고량이 쌓이면서 쌀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꾸려야 되는지, 내년 농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암담해요.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는 대책으로
농민들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양곡 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겁니다. 또 급한 대로 우선 지난해 생산된 쌀부터 모두 사들여 현재 206원에 불과한 밥 한 공기 원가를 300원에 맞춰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단체 행동은 전남과 충남, 경남, 경북 등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빨리 개정해서 쌀 목표 가격 이것을 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생산비 보장되고 이렇게 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앞서 경기와 강원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이 정부가 쌀값 안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3년에 가까운 코로나 위기 영향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행업계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수를 노린 여행업체들이 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3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첫 계약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휴폐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만 어림잡아 4,500여 곳. 코로나19는 여행업계의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지켜온 회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동거동락하였던 동료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여행업단체 A 회장은 더는 못 살겠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오히려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여행사의 경우 지난 2019년 2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동생이 대표로 본인은 사내이사로 있는 또 다른 기업 역시 2020년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3억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만 225건, 계약 금액은 무려 1,24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50억 원짜리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따낸 뒤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계약 가운데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의 계약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임시생활시설 운영권을 딸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중수본이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문체부가 A 회장이 이끄는 여행업 단체에 추천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 회장 업체 말고도 두 업체가 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고사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고사했다던 업체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됐다는 설명을 들어 논의를 멈췄다고 밝히거나 제안을 받은 뒤 명확한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A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발점이 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었고 나머지 계약 역시 국내 해당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야, 그게요. 우리는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대규모 계약을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따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대본과 문체부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천억씩 계약을 따내는데 무슨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제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핑계로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1,46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요일 같은 시간대 중간 집계에서 지난 7월 6일 이후 11주 사이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전날보다는 8천여 명이 적고 일주일과 2주일 전 같은 요일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위험군부터 시작되는데 기초 접종을 마친 일반 성인도 잔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모더나사의 이가 개량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입니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가 백신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 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 접종을 완료한 일반 성인 역시 원한다면 10월 11일부터 잔여 백신으로 당일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3차든 4차든 지금까지 접종한 횟수는 무관하지만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과 넉 달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현재 우세종인 BA.5에도 69%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이상 반응 빈도가 기존 백신보다 낮다며 안전성 역시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mRNA 백신 접종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접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바 있는 백신입니다. 또한 이가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과 또 식약처 허가 등을 통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다만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언 등 단백질 재조합 방식 백신으로도 추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사의 이가 백신도 국내 도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접종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굴착기가 벽을 부수고 건물 잔해가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옆 건물을 철거하다 사고가 난 건데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안전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에 벽돌 크기의 파편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1층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깜짝 놀란 듯 얼어붙고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러 밖을 나섭니다. 지난 6일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부수던 굴착기가 어린이집 건물을 때리면서 부서진 벽돌 잔해와 깨진 유리창이 어린이집 내부로 날아든 겁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놀라니까 이제 막 어린이집에서도 놀란 게 이제 집에서도 이어져서 어린이집은 소리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 있을까 학부모로서는 가장 그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철거 현장과 어린이집 사이 공간은 50c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안전장치라고는 얇은 청가림막과 비계뿐이어서 굴착기나 떨어지는 파편 등을 막지 못한 겁니다. 벽에 그게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여기 엄청 많았었죠. 그러니까 놀이터에는 나갈 수가 없죠, 아이들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은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늘 불안하다고. 철거업체 직원들은 사고 뒤 몰래 난간을 넘어와 파편을 치우면서 책임을 숨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파손 부분을 보상하겠다면서도 현장의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달라. 이건 어떻게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요.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세요. 다 누르는 항공천막 2겹 띄우고 해체 현장은 그게 법이에요.
철거를 허가한 경기 수원시 권성구도 건물 해체 계획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철거 작업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재질이나 높이를 규정하는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비싼 강판 대신 천으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림막이 먼지 정도만 막아줄 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운진에 대한 방지예요. 건축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방어지 낙하 잔재물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해요.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를 계기로 철거 현장 안전에 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허가 대상 해체 공사를 확대하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현장 바로 옆 어린이집에 벽돌 파편이 쏟아져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안전 지침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 4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서는 주유소 옆 차량 정비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5톤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앞유리는 산산이 조각나 파편이 널브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안성나들목 인근에서 난 사고입니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공사 안내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추돌한 뒤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3명과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 없고 다들 그냥 타박상 정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그 파편물을 밟고 이렇게 충격한 차량이 이제 4대가 있어요.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에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지붕에서 하얀 연기와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에 주유소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소방차들이 진입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제보를 했죠. 바로 옆에 주유소 거기 터지면 난리 나거든요.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검사장 건물 한 동과 정비 중인 차량 한 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에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5톤 트럭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통일부가 재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장례식에 권영세 장관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될 고인의 장례에 장관 명의의 조화와 함께 인도협력국장이 참석해 조의를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돼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살해됐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 등은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후의 실미도 공작원 4명이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실미도 공작원 안매장 사건을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로 보고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발굴에 나서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8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와 공군은 북한 침투를 목표로 일명 실미도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31명의 청년들은 인천 무인도인 실미도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24명이 부대를 탈출해 서울로 진입을 시도했고 군과 경찰의 총격과 자폭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숨졌습니다.
생존 공작원인 김창구, 임성빈 씨 등 4명은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72년 3월 사형당해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유족들은 소식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게 됐지만 남은 건 너무나도 억울하단 유언이 담긴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형까지 당했잖아요. 재판도 몰래 했고 그리고 안매장까지 했는데도 저희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시신도 못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실미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국방부가 최후의 4명을 찾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16년 만인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1년여 끝에 유력한 안매장 추정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작원 20명 유해가 발굴됐던 벽제리 공동묘지가 유력하단 겁니다. 지난 1963년에 개설한 경기 고양시 벽제리 묘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곳 5구역 봉분 부근에 사형된 공작원 4명이 묻혔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오류동과 인천가족공원 등을 포함한 세 곳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시신을 운반했던 공군 관계자의 결정적인 진술을 이번에 새롭게 확보해서 벽제리 묘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남은 유해도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와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유해 인도와 명예회복. 사형수 가족으로서 꼬리표 붙이고 언제까지 죄인처럼 살아야 될지.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해가 발굴될 때까지 국방부가 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사이에 둔 미중 대결의 불씨가 한반도까지 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의 한 싱크탱크와 화상 대담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한국군과 논의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e do contingency planning. There is discussion that's ongoing. But I think it's prudent to look at second and third order effect.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사령관은 또 과거 베트남 전쟁 등을 예로 들며 한국군의 직간접 지원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미군이 타이완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라 심상치 않습니다. Would U.S. forces defend the island? Yes, if in fact there was an unprecedented attack. 때마침 미국과 캐나다 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정례 항행이라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미국의 경고 신호에 대한 중국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中国有句老话宁是千军不丢寸土这就是中国人的意志和决心 미국의 행동은 타이완 독립 반대를 포함한 4불 1무의 약속에 역행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중국과 주한미군의 비상계획까지 언급한 미국. 타이완 해협에 몰아친 폭풍에 한반도까지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 주민의 과반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 패배한다고 예상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비정부기구인 미니기금회가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양안 간 전쟁이 날 경우 중국이 승리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타이완이 이길 거란 답변은 29.6%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8.5%,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대답은 10.7%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해병대가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 등을 실시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중단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해 내년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쌍용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주축이 돼 강습 상륙함, 상륙 돌격 장갑차, 수직 이착륙기, 상륙 기동 헬기 등 각종 장비와 연대급 이상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해병대가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을 재개한다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14.7도, 대구 12.2도를 보이고 있고요. 태백은 4.4도 등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수도권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통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진지한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이어서 북한을 거론하며 핵 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했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의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요일 기준으로 11주 사이에 가장 적은 3만 1,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개량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 속에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벌어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담에서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밝힌 뒤 양 정상이 이를 위해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갈등 속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양 정상이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미국 뉴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반기문 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라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국이고 교역과 투자 면에서도 한국과 독일 양국은 모범적인 성취를 이뤄왔다고 강조하며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을 맞아 방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국가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사실상 진짜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번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 협박을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핵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하며 사실상 진짜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Для защиты нашей Родины, ее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и людей на освобожд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 동원령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예비역 30만 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짐작했었다는 반응입니다. 전쟁이 러시아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토 수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군 동원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엉터리 주민투표와 동원령 발동은 나약함과 실패를 의미하는 신호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对于乌克兰危机，中方的立场是一贯明确的。我们呼吁有关方通过对话谈判实现停火止战，尽快找到兼顾各方。 이번 동원령은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현재의 전황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심각한 병력 부족도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으로 확전을 선택하면서 종전은 어려워지고 어느 한쪽이 손을 들 때까지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푸틴은 비확산 체제 의무를 무시하며 유럽을 상대로 공공연한 핵 위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2.25%에서 2.5%에서 3%에서 3.2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산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2%대인데 반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8.3%를 기록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인천시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안성과 평택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지방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과열지구 4곳, 조정 대상 지역 41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투기 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상당수 배정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한 법도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국회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가족운영 건설사가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불을 지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토위 사임은 물론 탈당까지 했지만 지금은 복당한 뒤 농해수위 소속인데 여전히 서울 잠실동에 200억 원 상당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천여 제곱미터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서울 반포동의 시세 80억 원에 이르는 건물과 지방의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땅이 발견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4곳, 국토위와 기재위, 농해수위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 의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의원실에 질의서를 넣어 주택과 농지 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열흘에 걸친 조사 결과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17명은 답변서를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무경 의원 등 11명은 답변서를 보내긴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북 일대에 배우자가 상가와 대지를 보유한 농해수산이 소속 안호영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산자위 소속 이용빈 의원은 병원을 짓기 위해 광주 흑석동에 땅을 샀다고 설명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실련은 특히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재평 감싸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회가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외관만 이렇게 작출해 놓았을 뿐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도 자체 자정 작업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할 수 없고 의원을 상임위에서 배제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6명 정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국회의장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심사해서 배제시켜달라고 했는데 아마 답이 없었죠. 거의 무시를 해왔는데 국회는 지난해 이른바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 이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배척하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해충돌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미뤘는데 이 규칙은 1년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에 정부 경제실정 문제 등을 두고 온종일 날선 신경전이 거듭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먼저 맞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해 국민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주장이 도화선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김 여사 논문이 어떻게 국감 핵심 의제가 됐느냐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이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대, 숙명여대 증인들은 반드시 채택해서 김건희 씨 논문이 하나가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 난타전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자 방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지금 급증을 해서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재정 중독적인 결과로 구축 효과가 일어났고 기업 투자가 축소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 국회 수장이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정부는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법안에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안마다 충돌하는 여야의 간극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를 처음 찾아간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정을 또 정부 여당의 어떤 그런 행보에 협조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계속 민주당을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원색적인 용어라든지 말하자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인격 모독적인 언어는 좀 쓰지 않고 우리 정치가 품위 있는 말을 하면서도 뜻은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공방은 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될수록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0일 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추가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회 비상대책위원이 현 재판부의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당이 가처분 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법원을 겁박해 사법부를 신여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이 1차 가처분 패소 이후 지금까지 담당 재판장에게 인신 공격을 가한 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 공정성을 해치는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이 고객 수십 명의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 11억 원이 넘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봄 부산에 있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팰리세이드 차량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진행은 영업사원 30대 A씨가 맡았습니다. 차량 대금은 현대차가 고객 명의로 보낸 가상계좌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할인 혜택을 주겠다며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까지 납부를 하면 5.8% 프로모션을 해서 캐시백을 주고 지금 출고가 지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빨리 차를 빼줄 수 있다. 그런데 차량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3명, 피해 금액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고객 또는 개인 계좌로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악 중에 있고요. 피해자들은 정식 영업사원과 진행한 계약이 사기일 줄을 몰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그 대리점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무래도 브랜드라는 그런 대기업 브랜드라는 거를 믿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해당 대리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는 건 시스템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사원 A씨는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맺은 직원으로 엄밀히 말하면 현대차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런 관계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이번 같은 피해가 생겼을 때 현대차와 대리점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까다롭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 대부분 기존과 대리점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 잘 모르고 그래서 브랜드만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업사원 A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도박에 손을 댔다며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둔 위패에
피해자 A씨의 실명을 그대로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A씨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본사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비롯한 15곳에 A씨 추모 공간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곳에 A씨의 실명을 쓴 위패를 둔 것으로 파악됐고 뒤늦게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의 실명이 쓰인 위패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사장을 직무유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가해자 전주환이 공사 직원 자격을 유지한 채 내부망에서 세 차례나 피해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둔 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재판 중 스토킹 정황이 드러나 법정 구속됐습니다. 2차 가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신속히 받아들여진 건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7살 A씨는 지난 3월 연인 사이였던 여성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법원이 재판 도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스토킹 정황 등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A씨가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기도 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엔 자신의 목을 조르기도 해 다시는 A씨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됐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단순히 주거 침입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도주나 2차 가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고를 한 달이나 앞두고 재판 중에 이뤄진 A씨에 대한 법정 구속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YTN이 최근 2달 동안 내려진 스토킹과 주거침입 관련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80%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 사건 이후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영향을 미친 거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 도중 구속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의 기조가 반영된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알게 된 정황을 바탕으로 주거 침입이 스토킹의 일환이란 점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관련 2번째 신고를 받고 집 주변을 1시간 정도 배회하는 사이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동 때부터 충분히 중대 사안으로 인식했는데도 막상 현장에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주택가 골목. 경찰차 한 대가 황급히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23분쯤 부부싸움 소리가 주로 들리는 한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이 8분 만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계속 같은 곳으로 나와 다시 문을 두드렸고 결국 남편이 열어줬습니다. 신고한 아내는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당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도 들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툰 소리가 딱 끊어지고 정적이 한 10여 분간 흘렀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경찰관들은 자신들을 밀치고 도주한 남편을 2시간 만에 붙잡아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현장 대응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집엔 이미 11시간 전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출동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경고하고 분리 조치한 뒤 복귀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다시 아내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지만 집 주변을 1시간 배회했던 겁니다. 출동 당시 긴급 코드 가운데 하나인 코드 1 지령까지 내려진 만큼 이미 중한 것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지방청 차원에서는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 임명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19일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될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한 원내대표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일부 미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 원로들을 만나서 당 운영 방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김원기, 문희상,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정동영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상임 고문단과 간담회와 오찬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소속 의원들과도 선수별로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당내 통합을 당부하는 등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간의 협의회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검경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회의에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경사의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건 초기부터 유치장 구금 같은 잠정 조치나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작년 9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주무관 연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전남 목포에서 고인의 연결식을 해양수산부장으로 진행합니다. 연결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서비서관, 국민의힘 하태경 안병길 의원과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 조문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40여 개국 군 관계자가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 또 다른 수출 소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체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물론 또 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까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행사는 40여 개국 군 관계자와 국내외 350여 개 방산 기업이 참가했는데 지상 분야 방산 전시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전 세기로 30여 명의 사절단을 보낸 슬로바키아를 필두로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 등은 군의 총 책임자가 찾아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We are very interested in Korean armed forces because your readiness system is very similar to us, and that's the main reason why I am in Korea.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을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개조한 KF-21N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을 비롯해 업체들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도 소개했습니다. 드론이 15kg 정도의 페이로드만 가질 수 있다면은
로켓 4발과 컨트롤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레이저 기술과 RF 기술을 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전시장을 찾은 뒤 이종석 국방장관과 만나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향후 또 다른 수출 낭보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오는 27일로 다가왔지만 국민적 반발은 오히려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장에 반대하는 시민이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일본 정부 강요도 공감을 얻지 못한 국장 강행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일본 도쿄 총리공관 부근. 한 남성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국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조사에서 반대 여론은 6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의원까지 장례식 불참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공감 못하는 국장 강행에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まだその意味では説明が足り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세계 각국에서 약 700명 규모의 조문 사절이 찾아오면서 일본 경찰은 비상입니다. 장례식장 주변뿐 아니라 숙박시설과 주요 역 등 경비 강화에 전국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国内外の要人の安全をしっかりと守ることはもとより、利用される皆さんの安全を守るために万全の警備体制を取っ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장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급 인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 모디 인도 총리 등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0개국 이상과 개별 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조문 외교 성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 당일까지 대규모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본 정부와 국민 사이의 골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어주는 생체 성분의 특수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모낭이 없이도 그냥 이식해서 본인의 머리카락이 되는 건데 동물 실험 결과 효과가 입증돼 2년 정도 뒤엔 임상시험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탈모로 고민인 경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더 직접적인 치료법이지만 다른 부위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라 이식 가능한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머리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식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넣고 접착제를 묻혀 생쥐 피부에 심어줍니다. 피부에 들어간 머리카락은 단단히 고정돼 힘을 줘 당겨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접착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녹기 때문에 장기 부작용의 우려도 적습니다. 찔러 넣고 저기서 저희가 한번 손으로 잡아주면 이제 성능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재료들이 모두 이제 저희 몸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FDA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진이 생체 친화 물질을 가지고 만든 특수 접착제 덕분입니다. 혀에 달라붙어 떫은 맛을 내는 성분 탄닌산에 의료용실의 재료로 사용되는 구분자를 섞어줍니다. 끈적하게 변한 물질을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 분자 배열이 변하면서 접착력이 우수해집니다. 붕대 2개를 접착제로 이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힘껏 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쥐의 경우 생착률이 낮았지만 돼지는 이식 한 달 뒤까지 80% 정도가 생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달리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는 쥐의 경우 이식 모발이 오래 견디지 못했지만 사람의 피부층과 유사한 돼지의 피부에서는 강력한 생착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식된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지만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임상이 들어가기 전까지 2년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의 특성 때문에 임상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 임상 기간은 1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총 한 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상처 치유나 지혈, 장기 이식 등 생체 조직의 접착이 필요한 분야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요즘 농산어촌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협 퇴직자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요. 작업 강도 등을 조정해 농가는 실제 인건비의 70%만 부담해도 된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전남 무안입니다. 양파와 마늘 등을 심거나 수확할 때가 되면 일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번기철이면 매년 겪게 되는 농촌 인력 부족 현상과 또 높은 인건비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난으로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하루 품삯은 16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 이에 따라 농협과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농협 퇴직자들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56세에 퇴직하는 농협 직원들은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장 경험도 비할 바 없이 풍부합니다. 농도인 전남에서 처음 시작하지만 머지않아서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농협 전남본부와 자치단체가 교통비와 식비 등을 절반씩 내기로 해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회원이 600여 명인 광주 전남 농협 동인회의 전국 첫 농촌 인력 중개 사업은 우선 무안군에서 시작됩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이하여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돈을 주어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에서 인력을 제공하는 농협 동인회의 농촌 인력 중개 사업. 작업 강도와 시간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프로야구 LG 주장 오지환이 장타 2방으로 기아를 9연패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LG는 광주 원정에서 오지환이 투런 홈런과 2타점 3루타로 4타점을 올리면서 활약해 11대 2로 이겼습니다. 기아는 두산을 제압한 6위 NC에 반게임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롯데는 한화에 9대0 완승을 거뒀고 KT도 SSG를 따돌리고 3위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2 우승을 확정하고 강등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합니다. 광주는 2위였던 안양이 28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대전에 0대1로 패하면서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리그 우승팀 광주는 바로 승격 자격을 얻어 1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합니다. 낮 동안에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에 안개 없이 시정이 20km로 탁 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적으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14.4도, 대구는 12.2도를 보이고 있고요. 태백은 4.4도 등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수도권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